원래 1교시에는 과제 해온 거 문제풀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첫 시험 수업이다 보니까 과제가 없었죠. 그 시험 전에 있던 과제는 시험 첫 번째 수업할 때 풀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전체 1단원 했었어요. 전체 1단원 했었던 거 리뷰하고 그 다음에 2교시부터는 첫 내용인 집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적으셔도 되고요.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따 시험에 나오긴 나올 겁니다. 오늘 1일 테스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본인이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래 하루에 이제 9일차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대비가 좀 길어져가지고 9일차랑 10일차를 오늘 동시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필기를 지금 내용을 필기를 하실 거면 9일차에다 하시면 되고요. 이따 수업 내용은 10일차에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월 달부터 배웠었던 내용을 천천히 복습을 해보죠. 3월 달에 처음 수업할 때 가장 먼저 배웠었던 게 뭔가요? 이 공수2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뭔가요? 뭐예요? 대답을 해요, 이 자식들아. 네. 공수2의 제일 처음 나온 내용 뭐였습니까? 네, 그래요. 뭐였었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었던 개념이 뭐 있었나요? 중등에서 썼었던 개념. 중등의 이 개념을 끌어다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으로 만들었었죠. 선생님 설명드릴 때 그냥 공식은 이래라고 설명드리지 않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끌어다 썼던 개념이 무슨 개념이었었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었죠. 오셨어요? 본인 자리 확인해 보시고 앉으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바꿔본다면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연결한 길이, 거리. 수학에서 거리는 무슨 거리였죠? 수학에서 거리는 무슨 거리였었습니까? 대답을 해, 이 자식들. 수학에서 거리는 무슨 거리였었어요? 가장 짧은 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고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인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는 거였었죠. 그럼 우리는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y축에 평행한 선 하나 긋는 거죠. 그럼 두 친구는 수직으로 만나고 이 도형이 무슨 도형?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길이는 직각 삼각형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빗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형제님, 혹시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그럼 꺼내서 필기를 하면 좋잖아요. 네, 9일차에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와서 뭐 못 들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1교시에는 우리 지금 시험 전에 했던 1단원 리뷰하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로 놓고 보면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바로 뭐예요? 어디의 길이? 요 길이가 필요하죠. 요 길이는 멋진 수학적 표현 말고요. x 좌표의 차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두 좌표의 y 좌표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다면 루트하고 여기에 들어가죠. 바로 x 좌표의 차의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니까요.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를 하는데 루트 쉬워요? 안 쉬워요? 제곱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물어볼 리가 없겠죠. 이걸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1단원, 우리 요 단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중등에서 배웠던 도형의 특징들을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띡 기억하지 말고요. 어디서 온 건지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나중에 응용 문제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고 두 번째로 배웠던 건 뭐였나요? 뭘 배웠었나요? 정석의 순서를 보세요. 정석의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요. 두 번째로 배운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승민이는 어머님이 오늘 연락 주셨어요. 공수원을 왜 가져왔나요? 승민이는 어머님이 오늘 연락 주셨습니다. 승민이 쉬는 날 생겼다고 보충 불러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아닌데 어머님이 쉬는 날 생겼다고 그러시던데?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수업 없다고 하시던데? 아, 있어요? 무슨 수업 있어요? 국어요? 너 거짓말 방금 했는데? 얼굴이 거짓말 한다고 써있는데? 열심히 하면 보충 수업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였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음에 배우는 거 뭐였나요? 먹는 건 좋은데 대답도 좀 하면 좋겠어요. 뭐였나요? 내분이었습니다. 원해방정 정식은 한참 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배웠었던 건 내분점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내분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과정에선 사라졌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외분을 같이 배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업 전이란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기억나요? 내분하고 외분을 동시에 써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구할 때 오셨어요. 본인 자리 확인하고 앉으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거를 위해선 사실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를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왜 이렇게들 의욕이 없죠? 6시? 사탕 하나만 던져봐줘요. 아니다, 사탕 3개만 던져봐줘요. 야, 이씨! 왜요? 깜짝. 좀 박력 있게 던지네. 야, 이건 못 잡잖아. 잘 던져봐요. 어이씨. 졸지 말고. 그리고 필기도 좀 하고. 너무 깨끗하잖아.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면 좀 같이 적으면 좋겠어요. 아, 예. 여기 방금 나올 뻔했어요. 녹화하고 있는데 여기 나올 뻔했어요. 예.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하고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분, 외분의 개념, 이거 중등 때 안 배웠었죠? 중등 때 안 배웠어서 내분, 외분의 개념이 있고요. 내분, 외분의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였었냐면 바로 직선에서 출발하는 거였었습니다. 내분점, 외분점은 모두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였죠. 직선 밖에 있을 때 내분, 외분에 대한 개념보다는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의 이야기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기억이 나나요? 안 나겠죠? 그래서 여기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B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좌표 말고 개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핸드폰 제출하시고 앉으세요. 자,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었을 때 이 두 점의 안쪽, 다시 말하면 선분 AB죠. 선분 AB. 선분 AB 위에 어떤 점 P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발음이 안 좋네요. A부터 P까지의 길이를 쟀더니 3이 나왔고요. P부터 B까지의 길이를 쟀더니 7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이럴 때 내분의 개념을 활용해서 점 P는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분이 무슨 뜻이라고요? 안에서 나눈다고요.
이 친구의 안에서 나눴기 때문에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해야 되는 거, 몇 대 몇인지 이야기하는 건 P와 A의 거리를 앞에 적는 거고요. P와 B의 거리를 뒤에 적는 겁니다. P부터 A까지의 거리 얼마인가요? 재훈씨, P부터 A까지의 거리 얼마인가요? 3이죠. 그 다음엔 P부터 B까지의 거리를 적는 거예요. 늦게 온 세아씨, P부터 B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7이죠. 그러고 보니까 뒤에 앉은 두 분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그럼 넌 왜 안 쓰고 왔나요? 자신감의 유무였군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죠? 예, 감기 걸렸으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알려버렸죠. 다른 이유 때문인 거죠? 감기 걸린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조금 바꿔서 점 P는 B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역시 앞에는 뭘 적냐면 P와 B의 거리를 앞에 적을 거고요. P와 A의 거리는 뒤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BA를 내분하냐 AB를 내분하냐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P와 B의 거리는 얼마였냐면 7이고요. P와 A의 거리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를 내분하냐 BA를 내분하냐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교육과정에선 빠지만 내분은 무슨 뜻이라고요? 안에서 나누는 거라고요. 그럼 외부는 어디서 나누는 거겠어요? 바깥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럼 P랑 B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A는 P, B의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점 A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점 A는 P,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건 A, P의 길이를 앞에 적고요. A, B의 거리를 뒤에 적는 겁니다. A, P의 길이 얼마예요? 현재 3이죠. A, B의 거리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모두 세 점을 의미하고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하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어느 측면으로 바라보냐의 차이고요. 사실 선생님은 아직도 외분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외분은 선분의 내분이야 바깥이냐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 아주 간단한데 이걸 자꾸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려워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선생님 가르쳐보면. 근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분하고 외분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개념은 이야기 끝났죠?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좌표를 구할 때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 같다 해서 구하시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좌표, 내분점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암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단순히 내분점을 구하세요가 아니고 내분점을 통해 뭔가를 또 구하는 이야기의 발판이 되니까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엔 좌표를 넣어서 해보죠. A점 x1, y1이고요. B점 x2, y2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 P라는 점이 있고요. 길이는 임의의 길이인 m 대 n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 친구처럼 해석하면 점 P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AB를 내분하세요니까 A의 좌표를 적어냅니다. 그리고 B의 좌표를 순서대로 적어내고요. 만약에 BA를 내분한다면 B좌표, A좌표 순서로 적으셔야 돼요. M 대 N도 적으시고요. 크로스로 곱하는 거였어요. 크로스로 곱하는 거고 내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그래서 덧셈인 거예요. 분자도 M 더하기 N으로 적고요. 크로스라고요. M에 곱해지는 게 이 친구의 X좌표 그 다음에 N에 곱해지는 게 이 친구의 X좌표가 된다는 거죠.
왜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일직선상에 있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활용하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하겠습니다. y좌표도 똑같죠. m 더하기 n 쓰고 분자도 m 더하기 n을 똑같이 쓴 다음에 여기에 크로스로 곱해지는 m에 곱해지는 건 y2, n에 곱해지는 건 y1으로 적습니다. 그럼 역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외분도 똑같아요. 외분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인 것 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m 빼기 n이에요. 분자도 m 빼기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지는 건 똑같다고요. 그래서 m에 곱해지는 건 x2, n에 곱해지는 건 x1이 되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y좌표도 m 빼기 n 한 다음에 m 빼기 n 적고요. 크로스로 곱해서 크로스로 곱해서 y2 빼기 y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하고 내용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내분 이야기까지 하면서 내분에서 꼭 외워야 되는 거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외워야 됐습니다. 이거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바로 중점의 좌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삼각형의 무엇? 기억나요? 삼각형에 뭐 구했었나요? G로 표현하던 거 있었죠. 뭐였어요? 무게중심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했었고요. 이 친구들은 암기를 꼭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뭐 x1, y1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외우기 쉬운 형태로 할게요. 뭐냐면 2분의 x의 좌표의 합입니다. x좌표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요. 2분의 y 좌표의 합이었죠. 역시 y좌표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됐습니다. 이게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길이 말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도 역시 3분의 x 좌표 합이었었습니다. 원래는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3분의 y 좌표의 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였었죠.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거 뭔가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배운 거.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뭐 배웠나? 맞추신 분에게 선생님이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서운하게. 승민 이제부터 사탕 먹지 마. 아니야, 먹어. 다음 무슨 내용이었었나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선생님이 그렇게 몇 달 동안 질문을 하라고 대답을 하라고 해도 개뿔 안 듣는군요. 선생님이 그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시험 기간 때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이럴 거면 사육사를 할 걸이라는 이야기 했다고. 동물은 귀엽기라도 하지 니네는 말도 안 듣고 귀엽지도 않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걔네들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잖아. 그랬는데 지금 너에겐 동물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언어 구사도 못하고 있어요. 자, 대답을 해봅시다. 우리 내분까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웠나요? 목차를 봐요. 목차를. 정석의 목차를 봐요. 우리 내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배운 거 뭐였었나요? 외분은 아까 여기 썼는데 교육과정 아닌데 설명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자꾸 축생만도 못한 삶을 살 거야? 뭐 이야기했었냐면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99% 어떤 친구와 똑같습니다.
누구와 똑같았나요? 99%. 알잖아요. 빨리 대답해봐요. 사탕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자, 빨리 대답해봐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세야. 어떤 함수? 맞아요. 어떤 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99% 1차 함수와 똑같았습니다. 1차 함수와 똑같았는데 두 친구가 추가됐죠. 그 두 친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두 친구까지 같이 부르려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친구가 누구랑 누구였냐면 X축에 평행한 친구. X축에 평행한 친구 또는 Y축에 평행한 친구. 이렇게 두 친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친구를 또 다른 이야기로 Y축의 수직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럼 반대로 Y축에 평행한 친구는 X축의 수직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1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긴 친구였었죠. 그죠?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친구는 이렇게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생긴 친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친구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친구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하나 둘 셋을 합쳐서 우린 모두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고요. 이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생긴 친구. 여기를 봐. 이렇게 생긴 친구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나요? y는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표현됐죠. x좌표는 모두 다르지만 y좌표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x에 대한 1차가 아니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선은 맞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들어갔고요. 이 친구는 x는 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닌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생긴 건 직선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적는다면 이렇게 적어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적어내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여기 abc랑 여기 abc는 관련 없는 ab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x가 살아있고 y가 살아있는 저런 친구라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에서 만약에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니까 이게 사라지죠. 그러면 y랑 상수 형태만 남으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 우리는 이걸 x축 평행인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나중에 이거 상수함수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x축 평행인 형태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닌데 b가 0이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친구는 y축 평행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뒤에 가면 너무 당연하게 쓰는 거라서 굳이 외운다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꼭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이건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에 대한 내용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외는 없습니다. 이거 내용에 있긴 한데 설명하는 게 조금 지금은 의미가 적어서 그냥 외울 겁니다. 뭐였었냐면 두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 무엇이었나요, 가은씨? 두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었죠. 거의 맞췄어요. 하지만 조금 틀렸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암기가 아니고 유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분
미적분 2를 배우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땐 너무 당연해서 굳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한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세아씨! 한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수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m분의 1입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에 배운 게 뭐였나요? 생각해봐. 우리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사실상 했고 내분에 대해서 하고 직선의 방정식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뭘까요? 원의 방정식은 그 다음입니다. 맞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역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도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수업 시간에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방법만 이야기 드리고 말았는데 유도 과정이 굉장히 긴데 그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 학생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에겐 중요하지 않은데 갑자기 생각났어. 어디 학원에서 강사 면접 보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유도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학원에 따라서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유도하세요라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설명 못하는 강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문제로 냈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두 분 좀 그만 만지면 안 됩니까? 왜 서로 그렇게 손을 잡고 있고 막 그럽니까? 징그럽게. 남학생들끼리 수업 시간에 손잡고 그러는 건 죽박 날릴 때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손을 잡고 그러고 있습니까? 둘이 서로 많이 친하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남들 많은 데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수학에서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요? 최단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가장 짧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점 있고 직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이 점에서 직선 위에 점 어딘가를 연결을 했었을 때 이쪽으로 하면 점점 더 짧아지죠. 그러다가 요렇게 수선으로 떨군 친구 있고 그걸 넘어가면 다시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직으로 연결한 친구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 친구는 직각삼각형이죠. 모든 친구들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직각삼각형이고 이 점선들은 모두 빗변입니다. 빗변은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한 어떤 친구도 이 길이보다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으로 떨군 이 길이가 사실은 이르는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x1, y1 하고 요 거리 d를 구할 건데 직선식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직선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만 외우는 거죠.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 나와 있어요. 기울기 이거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예요. 그럼 기울기 a분의 b고 이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세우신 다음에 그 직선식하고 이 직선을 연립해서 좌표를 구하시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서 정리를 하면 나오는 겁니다. 개길죠? 그래서 그걸 간단히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이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하고 이 좌표를 여기에 넣어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몰라서 문제 못 풀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시험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찾아봐서라도 푸세요. 이 공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몰라서 못 풀어요. 시험이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알겠죠? 이건 당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고3 친구들 중에 4등급 이하인 친구들, 수능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선생님 가르쳐 본 바로 1월, 2월, 3월에 요거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모르면 수능에서 4등급 이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걸 안다고 4등급 이하 무조건 이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암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서 지금은 4등급보다는 높게 나올라나? 아니에요. 당장 시험 보면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세요. 3년 후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징그럽다. 고3이네요. 선생님은 100살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네, 선생님은 3년 후 이 시간에 늙어 죽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니네 선생님하고 1월 달부터 시작한 친구도 있고 뭐 채훈이 작년에 시작하긴 했지만 아니면 3월에 시작한 친구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금세 가지 않았어요?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만 그렇게 느끼는군요. 네, 시간이 정말 금세 가요. 그리고 작년에 가르쳤던 3학년들 고등부 간 친구들 아직 여기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거든? 지나가면서 보는데 선생님한테 꼭 그 얘기해요. 시험 망했어요? 그 이야기랑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라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등보다 고등 가면 할 게 더 많아지고요. 고1보다 고2 가면 고2보다 고3 가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노는 건 좋은데 혼란을 틈타서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노는 건 좋은데 할 건 하면서 노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제도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여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야기하는데 너무 작년에 좀 적당히 한 게 후회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적당히도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후회돼요, 후회. 특히 학교 시험이 쉬운 쪽 친구들 있죠. 옛날에는 목동 말고 외곽 지역 학교들이 쉬웠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목동 지역 학교들도 쉬운 학교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학교 시험이 쉬워서 본인이 이렇게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그러신 분들 있죠. 고등학교 가면 진짜 피봅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 정도만 했는데도 점수 나온 걸 보니 내가 수학을 잘하나 봐. 그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정말로 후회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야기 길게 있는데 다 생략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파트고요. 원의 방정식은 할 이야기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시간 내내 해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안 할 거예요. 이건 안 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는 뭐였나요? 이 2가지 요소로 원을 결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뭐랑 뭐인가요? 중심하고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심을 0,0으로 고정시키고요. 반지름을 r로 된 식을 만들어 본다면 그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이 식이 나온 이유를 유도해드렸어요. 뭘로 유도를 해드렸었냐면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유도를 해드렸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예요? 0,0과 x, y 사이의 거리가 r이다를 식으로 표현한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라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기본형을 적당히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만 냅두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요. 여기를 봐요. 손가락 보지 말고. 선생님 관심 받고 싶습니다. 관심 받고 싶어요. 오랜만에 수업해서 관심 받고 싶어요. 맨날 니네 문제 푸는 것만 구경하다 오랜만에 수업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를
중심을 P, Q로 만들고 반지름을 R 그대로 유지한 상태. 즉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친구가 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보면 반지름이 얼마인지 중심이 얼마인지를 한 큐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싹 다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류항 정리를 해서 정리를 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만든 친구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함수들도 이렇게 갔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한.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친구의 무엇을 알아야겠어요? 원이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이번 시험 때 했네요. 중간고사 때. 기억나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이야기요. x에 대한 완전제곱, y에 대한 완전제곱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에 대한 완전제곱을 만들려고 x제곱 더하기 ax를 묶어냅니다. 그럼 이 친구에는 뭐가 더 있어야 완전제곱식이 됐죠?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더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이번 시험에 있었죠? 완전제곱식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 없었나요? 있었을걸요? 다음 시험에 있을 겁니다. 넌 있었죠? 아니야, 2차 방정식 제일 앞부분에 있어. 완전제곱식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인수분해에도 있습니다. 2분의 a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그럼 없던 애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더한다면 그대로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y제곱 더하기 by 하시고 똑같이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그럼 역시 없던 애를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줄 거고요. 상수 c는 넘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 완전제곱식이고요. 뒤에 있는 이 친구도 완전제곱식입니다. 식 한번 써본다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은 하고 이거 통분해서 정리할게요. 분모 4입니다. 통분해서 정리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됩니다. 그럼 우린 이 식을 보고 나면 중심은 몇 콤마 몇인 걸 알아요?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정도까지 기억을 해놓는다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3이 끝나고 나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은 하실 수 있어야죠. 그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실 뭐를 썼어요? 근해 공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건 중3 과정이 끝나면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됐죠? 원에 대해서 접선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원의 접선에 대한 내용은 D는 R을 이용해서 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도형의 이동도 원래 개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을 점에 이동하냐, 점을 선에 이동하냐, 선을 점에 이동하냐, 선을 선에 이동하냐 이런 개 긴 그만 만지라고 선을 선에 이동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빼고 암기해야 되는 친구들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는 역시 모든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점과 도형을 구분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깜짝아. 예. 말씀하세요. 예, 왔는데 여기 앉아있네요. 예, 찍으세요. 출석을 안 찍으면 저렇게 불려갑니다.
자, 그래서 점하고 도형의 차이가 있어요. 문제에 친절하게 이건 점을 이동한 거야, 이건 도형을 이동한 거야 써주기도 하는데 안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냐 도형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등호가 없고요. 도형은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있다면 문제에 쓰여있지 않아도 도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봐요.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없으면 점입니다. 문제에 쓰여있지 않아도 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평행이동할 거고요.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 Y 되어 있는데 X 더하기 P, Y 더하기 Q라고요. 자, 이 평행이동을 쓴 거에 보세요. 등호가 있나요? 없죠? 등호 없죠? 이건 점을 평행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형은요, 형태가 여러 개로 쓸 수 있지만 보통은 는형을 많이 붙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표현하셔도 되냐면 fx는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도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 것만 적을게요. 평행이동한 만큼 빼주는 거였습니다. 왜인지는 설명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을 반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되는 건데 결과물만 외우시면 됩니다. 유도 과정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만큼 더한다. 도형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만큼 뺀다라는 겁니다. 왜까지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은 도형하고 점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5가지 친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X축 대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있습니다. 선에 대한 대칭은 간단히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칼코마니 있죠? 이렇게 선 있어가지고 그걸로 접어서 반대편으로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 모든 Y 자리에 마이너스 Y, Y의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였어요. X축 대칭하면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약간 불편합니까? 몸이 좀 불편해. 왜 이렇게 뭐 가만히 있질 못해요. 좀만 봐요. 2분이면 끝나요. 자, Y축 대칭 같은 경우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X의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즉 둘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은 X 자리에는 Y, Y 자리에는 X를 넣으시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 대칭을 하세요 해서 이렇게 구하시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관계를 보고 아, 이 친구가 X축 대칭이구나, Y축 대칭이구나를 아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그려볼게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Y는 X제곱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겼죠. 요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이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죠. 그럼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식으로만 놓고 본다고요. Y는 X제곱 있죠? 이걸 Y축 대칭해 볼게요. Y축 대칭하면 X 곱하기 X죠? Y축 대칭하면 모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요. 그러면 Y축 대칭한 식은 Y는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죠. 그럼 보세요. 원래 친구랑 Y축 대칭한 친구가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Y축 대칭했는데 원래랑 같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친구가 Y축 대칭으로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그걸 수식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요?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미적분 2까지 가면 이것도 이과생들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혹시 Y축 대칭이 아닐까만 궁금한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Y축 대칭을 해볼 거예요. 근데 원래랑 똑같은 식이 된다면 그 친구는 Y축 대칭으로 생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겠습니다. Y는 2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3의 X제곱이죠. 물어봅시다. 가연씨,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달라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그러면 Y축 대칭으로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나중엔 이렇게까지 반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공수 1부터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식을 보고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림 보고 식에 대한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양쪽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54분이네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집합 진도 나가겠습니다. 쉬세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10일차에 필기해 주시든 9일차에 연결해서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데이 9랑 데이 10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과제도 데이 9에 있는 거, 데이 10에 있는 거 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승민이 또 행복한 미소 짓고 있군요. 네. 데이 9랑 데이 10이 목요일까지 올 때 하셔야 되는 숙제고요. 지난주에 수업을 빠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규 수업을 빠지셨던 분들은 선생님이 집에 갈 때 그날 정규 수업 때 와서 했었던 것들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목요일은 아니고 그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거 안 해오시면 선생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는 건 어때요? 모자만 쓰지 말고 머리를 감으시는 건 좀 어떻습니까? 어제 감은 건 감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았어요. 그럼 왜 모자를 썼어요? 그래요. 2개씩 쓰고 다니세요. 자, 오늘 수업은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집합은 아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던 거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뒷부분으로 밀렸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아직도 집합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합은 어떤 친구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이 도구를 먼저 배우고 설명하는 여러 방법들을 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뜬금없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은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나 혹은 좀 문장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선생님까지 8명 있어요. 8명 중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나눈다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키가 큰 사람과 크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8명 중에 키가 가장 큰 사람 하면 있어요.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근데 8명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면 기준이 없죠, 역시.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수학이 급한 게 아닙니다. 국어를 하셔야 돼요. 책을 좀 더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좀 읽으셨나요? 요 근래 읽었던 가장 감명 깊은 책은 무엇이었나요? 문해력의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합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집합에서 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에서 이 것들 있죠, 것들. 것들을 우리는 원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원소는 집합의 구성 요소를 원소라고 합니다. 구성 요소 그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집합은 원소들의 모임인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 8명 있죠? 키가 2m가 넘는 사람의 모임 하면 기준은 명확해요. 근데 우리 중에 2m가 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죠? 기준만 명확하면 원소가 없어도 집합으로 취급을 합니다. 꼭 원소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영어 시간을 가져볼까요? 집합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압니까?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인데 수학 용어로 이렇게 쓰여요. 집합. 응? 왜요? 어제 중학교 2학년 수업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집합이 영어로 뭔지 알아? 그랬더니 학생한테 집합 그러던데 그거보다 더 어이없는 대답이다. 왜 미팅이에요? 아니 뭔가 연관관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대답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네. 그래서 집합은 영어로 세트입니다.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갈 때 세트 메뉴 시키죠? 세트 메뉴 시키면 그 메뉴에 해당하는 친구들 요소를 모아서 나오잖아요. 자꾸 지랄하지 말라고요. 네. 너 무릎이 그렇게 크게 다친 겁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집합은 세트입니다. 원소는 영어로 뭘까요? 원소 영어로 뭘까요? 참고로 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맞췄습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원소는 영어로 뭘까요? 예서씨, 혹시 떠오르는 영어 단어 있습니까? 엘레멘트입니다. 소설 같은 데 보면,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보면 저 원소, 엘레멘트를 뭐라고 보통 번역하기도 하냐면 정령이라고 많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불의 정령 같은 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불의 정령, 보통 뭘로 나오나요? 승민이가 본 책이 없었나요? 불의 정령으로 많이 나오는 거. 도마뱀 형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니까 뭔 겨울은. 네, 불의 정령 보통 좀 하급 정령은 도마뱀 형상을 하고 있는 셀러맨더나 아니면 되게 큰 불의 화신은 이플리트라고 부르는 애들이 나오죠. 겨울왕국에 불에 나와요? 불의 정령이? 이름이 뭐였나요? 김창식 씨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바람의 정령은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실프라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물의 정령 보통 운디네라고도 많이 하고요. 운디네가 영어 발음으로 하면 언딘.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언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영어를 좀 해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 베이스니까.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단어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영어 단어들이 있죠? 자, 그럼 써볼게요.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네요. 1이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럼 그걸 기호화 시킬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1은 집합 A에 이걸 기호화 시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영어 단어 2를 기호화하면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2예요. 아, 그렇게 재밌어요? 2입니다. 흔히 삼지창이라고 이야기하죠? 2에서 따온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하고 요거 쓰고 A 하면 단어의 구조상, 문장의 구조상 왼쪽이 원소고요. 오른쪽이 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2에서, 영어 단어 2에서 온 기호라고요. 근데 기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A하고 기호를 뒤집어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적어도 되긴 돼요. 근데 잘 안 씁니다. 왜 잘 안 쓰냐면 2에서 온 걸 뒤집는 거라 잘 안 쓰기도 하고요. 우리 X의 대소관계 할 때 X는 1과 3 사이다 그럼 이렇게 쓰죠.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물론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써요. 관습적으로 이렇게 잘 안 씁니다. 틀리진 않는데 안 써요. 비슷한 이야기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원소, 오른쪽에 집합이고 요 2를 살리는 구조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나왔다고 틀리진 않아요. 기호화 시켰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기호를 쓴 거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2에서 왔다고요. 2. 영어 단어 2에서 왔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집합의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집합의 원소가 무엇인지 일일이 써서 표현하는 원소를 일일이 쓰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예를 든다면 A는 1, 2, 3, 4, 5 이렇게 적는 거예요. 원소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적어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현 방법,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 잠깐만 필기하던 거 멈추고 여기 볼까요?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필기하던 걸 멈추라고요, 이 자식아. 여기를 보라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하고요. 선생님하고 수업을 안 하신 분들 중에 여기 진도를 나가신 분들 중에 선생님이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오는 거냐면요. 원소의 어떤 형태인지 형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어떤 변수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x라는 변수를 많이 써요. 그리고 나서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막대기예요. 그래서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x 바 한 다음에 여기다 뭘 표현할 거냐면 이 변수의 값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되게 많아요. 1, 2, 3, 4, 5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서 x는 1과 5 사이수 한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x는 정수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면 1과 5 사이의 정수 될 수 있는 거 1, 2, 3, 4, 5고요. 그 x값 자체가 원소기 때문에 1, 2, 3, 4, 5가 원소가 됩니다. 그럼 b라고 썼어요. 다른 집합이에요. 2x-1이고 x가 1과 5 사이입니다. 그리고 x 정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뒷부분 똑같죠? 그럼 여기서 x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1, 2, 3, 4, 5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형태는 x의 2배하고 1 뺀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1, 2, 3, 4, 5를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넣으면
1, 2 넣으면 3, 5, 7, 9가 나온다고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는 건 꼭 x가 아니어도 돼요. 2x-1이어도 되고요. 뭐여도 되냐면 함수여도 되고요. 뭐여도 되냐면 이런 친구여도 됩니다. a, b. 이런 거 보고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땡, 땡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세 글자. 순서쌍이요. 순서쌍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해요. 그럼 우리 C라는 친구는 좌표 형태, 순서쌍 형태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변수 2개 쓰였죠? 그 변수가 뭔지 바 다음에 설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설명을 위해 A는, 스몰 a는 A의 원소라고요. 그럼 여기에 원소니까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1, 2, 3, 4, 5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스몰 a. 그 다음에 B는 스몰 b의 원소, 스몰 b는 b의 원소. 그러면 1, 3, 5, 7, 9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써본다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거, A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 2, 3, 4, 5. B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 3, 5, 7, 9니까 1,1. 이게 하나의 원소인 겁니다. 그 다음에 1,3, 1,5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본다면 5,9까지 있을 수 있겠죠. 몇 개의 원소가 있는 건가요? 이런 구조로 된다면. 생각해봐요. 이런 구조라면 몇 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몇 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25개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25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 방법은 되게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이 무슨 뜻인가요?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 만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전체 집합은 U로 적습니다. U로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을 하죠. A, B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A랑 B는 1, 2, 3, 4, 5랑 1, 3, 5니까 1, 3, 5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 4, 7, 9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했다인 겁니다. 적어주세요. 자, 다음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버전으로 집합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뭐에 대해서 했냐면 유한소수, 무한소수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했죠.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끝이 있게 표현하는 게 유한소수였고요. 무한소수는 끝이 없게 표현하는 형태를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냐 유한하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경우는 우리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친구는 우리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한집합은 물론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한집합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x 바 한 다음에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무한히 많죠. 맞습니까? 자연수는 셀 수 없이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무한집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0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 어떤 상자가 있어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상자 안에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가 몇 개 있는지를 이야기할 건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과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을 때 0개예요 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넌 방금 그 구석기 인류랑 비슷한 정도의 대답을 한 겁니다. 0개와 없다를 구분하는 게 철학 쪽에서는 사실 옛날엔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0개와 없다는
다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게 철학 쪽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와 몇 개냐 했을 때 빵개는 다른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0개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0이라고 센 거예요. 0 다음에 1개라고 세고 2개라고 세고 3개라고 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면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친구 유한집합 중에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친구 이 친구도 유한집합에 들어가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친구는 너무 중요하게 쓰일 거라서 따로 이름하고 기호까지 붙여줬습니다. 그 기호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귀엽죠? 이 친구예요. 혹시 이 친구의 이름 압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파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기술 배우나요? 기술과정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그럼 거기서 도면 읽는 거 배우나요? 선생님 중학교 때는 배웠었거든요. 도면 같은 거 있고 도면 읽는 거 배우나요? 도면 읽는 방법. 치수 쓰는 거 막 이런 거 배우나요? 거기에서 어떤 도면 내에 물체 두께를 표현할 때 이 기호를 많이 씁니다.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래서 파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는 이 파이와 다른 파이입니다. 이것도 파이고 이것도 파이죠.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원주율이라고 부르죠? 둘 다 파이인데 이건 영어로 PI고요. 이 친구는 PHI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기로 한글 표기로는 둘 다 파이지만 영문 표기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둘 다 소문자예요. 나중에 파이의 대문자 있죠. 이렇게 적거든요. 이 친구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 겁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 이용할 겁니다. 이 기호를. 그리고 요거의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물리하시는 친구들이 자기선속의 개념을 할 때 기호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쓰이고 있는 건 파이라고 읽고요. 우리말로 공집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잘 안 쓰긴 하는데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중괄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괄호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요. 근데 잘 안 써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공집합인지 인쇄 오류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1이 있었어요. 근데 인쇄상의 실수로 이게 지워지면 마치 공집합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표현하진 않는데 간혹가다 쓰긴 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쓰이는 이야기로 될 거고요. 뒷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호도 있어요. 뭐냐면 이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주 쓰니까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N 쓰고 A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우변에 적어야 되는 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합의 이름을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즉 괄호 안에 집합만 오면 됩니다. 집합을 이름으로 적던 집합 형태로 적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네, 3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공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 이거 밑에 적어주세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 뭐냐면 N하고 이렇게 적어요. 뭐라고요? 공집합이라고요. 그럼 이게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 얘기인 겁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가요? 쳐다만 보지 말고 생각을 해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가요? 0개죠.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N하고 B라는 친구, B의 원소의 개수를 셌는데 빵개였던 거예요. 그럼 B를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맞나요? 맞죠? 공집합의 의미가 뭐라고요? 원소의 개수가 빵개이고.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가 같았어요. 그럼 A 집합하고 B 집합이 같은 집합입니까? 그럼 A랑 B가 같은 집합이에요.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는 같나요? 별거 아닌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수학적인 이야기보다는 논리에 가까운, 뭐 수학이 논리긴 하니까 논리에 가까운 내용이고 문해에 가까운 내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수가 같다고 같은 집합은 아니죠. 너 이 친구랑 몸무게가 똑같다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면 몸무게가 같겠죠. 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0개면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면 0개다는 공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성립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생각이 없이 보면 이게 왜 그런가 싶은데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어려운 내용,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야. 선생님이 그렇게 등만 돌리면 지랄을 합니까? 세야, 너도 같이 놀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이 놀아놓고서. 그렇다고 또 뻑큐를 합니까? 자,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안에 B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조금 다르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면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관계가 되려면 이 부분 있죠. 빗금치는 이 부분. 빗금치는 이 부분이 무엇이면 되냐면 공집합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B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A 안에 B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는 수학에서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A의 일부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까 집합 이야기할 때, 집합과 원소 사이 이야기할 때 기호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표현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우리말로 우선 표현해보죠. B는 A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포함한다랑 포함된다가 다른 표현이라는 건 알겠습니까? 포함한다랑 포함된다는 다른 거예요. 알죠? 그러면 영어로 포함하다라는 단어 혹시 아나요? 뭐예요? C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명사가 있어요. 비슷한이 아니죠. 여기서 파생된 명사. 우리 도로에 보면 이만큼 큰 차에 이렇게 물건 이렇게 네모난 거 실려있는 그 쇠로 된 네모난 거 실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부르죠? 컨테이너라고 부르죠. 컨테인이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포함하다가 아니죠. 포함된다죠. 컨테인드가 돼요. 그래서 B는
contained 됐다고요. 어디에? A. 그래서 기호는 C를 바꾼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근데 contained냐 contain이냐에 따라 A, B의 위치가 바뀌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용어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는 용이에요. 이거는 B랑 A 중에 A가 더 큰 범위죠. 그림상. 부등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C에서 온 거지만 뒤집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얘를 같은 의미로 A랑 B 있는데 이쪽으로 뒤집는 거예요. 이 뒤집는 건 조금 더 자주 쓰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를 많이 써요. C를 쓰고 있는 구조. 알겠죠? 부등호라고 생각하시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거, 왜인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지금은 이거에 대해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왜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외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알겠죠? 원래 친구랑 똑같이 생긴 친구도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의미로 쓴 거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거에 대해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시간 목요일 날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 집어 던집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의 마지막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웬만한 연인들도 그 정도로 붙어있진 않아요. 좀 떨어집시다. 떨어져요. 네.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네. 둘이 그렇게 붙어있지 말고 수업에 집중. 오늘의 마지막 내용. 자, 집합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소리 들어가고 있네. 네, 소리 들어가고 있네요. 집합의 연산에서 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4가지 종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숫자가 아니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없어요. 근데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기호와 이름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할 거고요. 첫 번째는 합집합입니다. 덧셈 대신 합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더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A하고 합집합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B 이렇게 쓰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있고요. 전체는 U 있고 A랑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합집합은요. B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뭐 문제에서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A랑 B를 합집합하세요. 그럼 A가 칠해져 있는 부분하고 B가 칠해져 있는 부분을 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A 또는 B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우리 교라는 표현 어디서 쓰냐면요. 교점, 교선 이런 식으로 만나서 생기는 걸 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표현을 드리면 U 있는데 이렇게 해요. A, B 하시고 이 부분이거든요. A와 B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하실 때는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A와 B의 교집합하세요. 그럼 A 칠하고요. B는 반대로 칠합니다. 그래서 둘의 겹치는 범위인 이 범위구나 라고 해석을 해내는 게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칠해서 겹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건 A 그리고 B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밑에 쓰여 있는 게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명제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제 들어갈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집합하고 명제는 같은 이야기예요.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데 표현만 다른 거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이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 빼기 B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집합에서 뺄셈이라는 기호는 없습니다. 차집합 기호예요. A 차집합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 전에 밑에 있는 표현부터 좀 해볼게요. 뭐냐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건 좀 다르거든요. 디테일한 그런 거는 나중에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A는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죠? B도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랍니다. 그게 A 차집합 B예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A 중에서 B를 빼라고요. A 중에서 B를 빼면 남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집합이에요. 아마 사회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들을 막 이렇게 그 벼나 이런 것들을 막 수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만큼 혹은 본인이 먹을 만큼 먹고 남은 부분, 남은 생산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에서 배웠을걸요? 남은 생산물들. 내가 먹고 쓰고 남은 거.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르죠. 처음 들어봅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잉여 생산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을 여자입니다. 남을 여자예요. 그 여분이라는 표현 쓰죠? 여분의 무엇이라는, 예, 미안해요. 자, 그래서 여자는 남을 여자가 되고요. 기호로는 A하고 위에 조그맣게 C라고 적는 겁니다. 위에 적으셔야 돼요. 오른쪽 위에 적는 겁니다. 조그맣게 C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U 있고 이거는 B가 없죠? A만 그릴 겁니다.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 방금 전에 누구 친구랑 비슷한 표현 아니에요? B를 제외한 나머지. 그죠? 그래서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집합이라고 했는데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여집합의 개념을 섞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다면 A 차집합 B는 같은 기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야기할 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쓸 겁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여집합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전체 있죠. U 전체예요.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전체 중에서 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전체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적지 않고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은 원래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꼬아서 냅니다. 실제로 꼬아서 내면 안 돼요. 꼬아서 내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위해서 꼬아서 내다 보니까 좀 일부러 이상한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안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기만 하세요. 이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원소는 밑줄 치는 게 원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5개예요. 그래서 A의 원소로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여기에요. 이게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원소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 A의 원소인 거예요. 그럼 이 5개가 원소니까 1은 A의 원소다. 맞는 표현입니다. 왼쪽에 원소, 오른쪽에 집합이니까요. 그럼 1, 2가 A의 원소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공집합이 A의 원소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였죠?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놓는다면 1, 2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생긴 집합이 A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참고로 여기 있는 거 모두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인지 원소와 원소 사이의 관계인지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인지 원소와 원소 사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인지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인지에 대해서 따지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지 말라고 한 거예요. 5분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펴보세요. 문제 3, 4개 정도 풀어보죠. 시간이 되면 4개까지. 어제 설정을 해놨는데 왜 이러지? 이 친구들은 잠시. 아, 2학년 학생이 만졌구나.
왜 연결이 끊겼어? (107번) 볼래요? 107번. 연결이 끊겼어. 안 되면 그냥 할 거야. (107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돼 있죠. 집합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몸이 너무 돌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봐요. 예.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랜만에 수업에서 관심 받고 싶습니다. 자, 집합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집합의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짝수인 소수의 모임. 실제 존재하냐 아니냐는 상관없다고요. 이 수가 짝수고 소수냐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짝수인 소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 있죠? 2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니은 0보다 작은 자연수. 자, 어떤 수를 이거 자연수야 0보다 작아라고 물어봤을 때 판단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죠. 마이너스 1 0보다 작나요? 자연수인가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판단은 할 수 있다고요. 기준은 명확하다고요. 근데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얘는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없는 공집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혈액형이 B형인 사람들의 모임. 누군가에게 가서 너 B형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 아니다를 대답할 수 있다고요. 그럼 문제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혈액형이 C형인 사람이라고요. C형 있나요 없나요? C형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죠. 근데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승민아, 너 혈액형이 C형이니? C형이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한 건 맞다고요. 그럼 여기서 B형인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세계의 높은 산들의 모임.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높다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모임. 선생님 오늘 인터넷 봤어요. 인터넷 봤는데 자기 딸인가 아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서 애기들 그림 막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려놨는데 누가 그런 걸 그리고 우리 딸이 그림에 소질이 있나요? 그랬더니 누가 밑에다 미켈란젤로가 12살에 그린 그림 그려놓고서는 이런 게 그 재능입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짤로 보여줄게요. 어쨌든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라는 건 기준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됐죠? 집합인 건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번입니다. 두 집합 A, B. A, B는 원소를 직접 썼네요. 원소날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C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X라는 형태로 생겼다고요.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뭔지 다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X를 설명하기 위해 2분의 A 더하기 B인데 A, B가 새로 나왔죠. 그게 뭔지 다음에 설명되어 있네요. A는 뭐래요? 이 친구의 원소. 그럼 A, 스몰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4, 5가 되는 거고요. 스몰 b는 b의 원소래요. 6, 8이 되겠네요. 물론 그냥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오면 표를 그려주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가 될 수 있는 건 1, 3, 4, 5고요.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건 6, 8이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래잖아요. 그 결과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 2분의 7.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분의 9, 2분의 10, 2분의 11, 2분의 9, 2분의 11, 2분의 12, 2분의 13. 그럼 겹치는 어디냐? 겹치는 친구를 빼면 합치면 2분의 7 나오고요. 2분의 9 나오고요. 2분의 10 나오고요. 2분의 11 나오고요. 2분의 12 나오고요. 2분의 13 나와요. 물론 약분되는 건 약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C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소가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실 수 있겠죠. 4가 없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오면 표 이용하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 자, 125번입니다. 집합 A는 X바 X는 20 이하의 6의 배수래요.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본다면 A는 20 이하인데 6의 배수. 8이래. 12, 18 이렇게만 되겠죠. 됐죠? 자, A의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집합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포함되는 친구죠? 이 안에 포함되는 친구니까 어떤 친구는 6만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6하고 12를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6, 12, 18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친구는 12만 가질 수도 있고요. 18만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원소의 개수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거나 3개까지 가질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0개인 친구는 공집합. 1개만 가지는 친구는 6도, 12도, 18도 하나씩만 가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개 가지는 친구는 6하고 12를 가지던지 아니면 6하고 18을 가지던지 아니면 12랑 18을 가지던지 인 거고요. 3개를 가지는 친구는 6, 12, 18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6 몇 번 나왔나요? 6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네요. 12도 하나, 둘, 셋, 4번 나왔고요. 18도 4번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6, 12, 18이 모두 4번씩 나왔으니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어딨냐? 왜 연산이 없냐? 여러분, 그 교재 구조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요. 요거 풀지 마세요. 여기 어딨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 129번부터 129번부터 137번까지 풀지 마세요. X는 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풀어야 돼요. 126에서 137까지는 다음 시간에 과제로 나올 테니까 풀지 마시고요. 자, 138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하고 퀴즈 볼게요. 자, 138번 X는 20 이하의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A가 구한다면 A는 3, 6, 9, 12, 15, 18까지 되는 거고요. B는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될 거고요. C는요. 20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 11, 13, 15, 17, 19까지 10개가 될 겁니다. 근데 C 빼기 아니에요. 차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차집합이에요. C 차집합, A 교집합 P 3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3개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P예요. A 교집합 P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아까 차집합 뭐라고 그랬어요? 차집합 C 중에서 이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C에서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요. 자, 보세요. C에서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면 어디만 남냐면요. 여기만 남죠. 우리 여기에 오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차집합이 뺀다의 의미이긴 한데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고요. 이제 숫자 채워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3개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건 3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3이 들어올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A랑 B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 있나요? 6 있네요. 12도 있네요. 또 있나요? 없죠? 그럼 6하고 12는 A랑 B에 겹치는 범위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넣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랑 C에 겹치는 거. B랑 C에 겹치는 거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은 아까 여기 가운데 했고요. 그리고 없네요. 그럼 여기에는 1만 오는 겁니다. A랑 C에 겹치는 거 찾을 거예요. A랑 C에 겹치는 건 9 있네요. 그리고 15 있네요. 그럼 여기에 9랑 15가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B랑 C랑 둘 다랑 겹치지 않고 남은 거예요. 지금 남은 거 뭐 있어요? 18이 여기 오겠네요. 똑같은 이유로 B에 아무것도 겹치지 않고 남은 건 2, 4가 있겠네요. 그리고 C에는요. 5, 7, 11, 13, 17, 19가 있죠. 됐네요. 채워넣은 거고요. 빗금친 부분 찾아본다면 1, 5, 7, 11, 13, 15, 9, 17, 19 이렇게요. 요거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아서 써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이 복잡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퀴즈 보겠습니다.